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저 코비의 TV 실제 지인의 제보 사연입니다. 최근에 부산에 있는 일광해수욕장 인근을 지나다가 제 부산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해변가를 달리던 도중 갑자기 제게 "너 여기 일광해수욕장에 해녀 귀신 나오는 거 알아?" 하고 운을 떼더라고요. 당연히 알 리가 없던 저는 얼른 이야기해달라고 막 쫄라댔죠. 그렇게 그 친구 지인의 할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라며 막 썰을 풀기 시작했어요. 이 해녀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과거 일광에서 해녀 생활하시던 분들이 있죠. 그분들 사이에서 종종 회자되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지인의 할머니께서는 오래전에 여기 일광에서 해녀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부턴 그냥 할머니라고 할게요. 일광의 넓은 바닷가 중에서도 해산물이 많이 나와서 해녀분들께서 주로 활동하시는 그 포인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근에서 생활하시는 해녀분들끼리는 모두 얼굴도 이름도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듣기로는 분명 7분의 해녀분들이 그 포인트에서 물질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분들끼리는 해녀복을 입고 물안경을 쓰고 있어도 서로 누가 누구인지 다 알아볼 수가 있었대요. 심지어 물 안에서까지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하루였대요.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매번 나가던 포인트에서 할머니를 포함한 7분의 해녀분들께서 물질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렇게 한참 물속에서 해산물을 채집하고 계셨는데 멀지 않은 거리에서 어떤 다른 해녀분께서 막 헤엄을 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평소에 물질을 하던 다른 6분의 모습이 아니더랍니다.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어서 숨을 돌리러 물 위로 올라와서 수면 위에 올라와 있던 다른 해녀분들에게 그 낯선 해녀에 대해 물어봤더니 아무도 그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그날 이후 한동안은 그 7분의 해녀 말곤 아무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여느 때처럼 동료 해녀분들과 물질을 하던 중 다른 동료 한 분께서 수면 위로 올라오셔서는 "여기 우리 말고 또 누구 왔나?" 할머니를 포함한 다른 분들은 모두 보지 못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날이 지나면서 다른 분들도 그 정체불명의 해녀분들을 차례차례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림새는 영락없는 해녀였다고 하더군요. 다만 물속에서만 보았을 뿐 물 밖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궁금증만 더해가던 중 그 의문의 해녀가 다시 한번 할머니의 눈앞에서 물질을 하고 있더랍니다. 눈앞에는 여러 해산물이 있었는데 그걸 채집하지 않고는 다른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 듯 보였대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번 기회에 누군지 좀 봐야겠다고 하고 물속에서 그 낯선 해녀의 곁으로 헤엄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녀의 채집망을 본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 물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건 채집망 안에 물에 퉁퉁 불어버린 형체만 겨우 보이는 손과 발 등의 신체 부위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도 심심찮게 그 의문의 해녀 귀신이 계속해서 목격이 되었고 동료분들 사이에서는 아마 물질하다 죽은 해녀일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 해녀들 중에서는 죽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서 해녀가 된 것도 아니고
초보 해녀가 물 깊숙이 들어갔다가 호흡이 한 번이라도 꼬이면 바로 죽는 거니깐요. 게다가 지금처럼 구조 연락망 같은 게 잘 갖춰져 있지도 않았을 테니까 말이죠. 아무튼 그 7분의 해녀분들 사이에서는 수습되지 못한 죽은 해녀의 혼이 죽어서라도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했다고 하시네요. 과연 아직도 그 의문의 해녀 귀신은 일광 바닷가 어딘가를 헤엄치고 있을까요? 저에게는 귀신 보는 친구놈이 하나 있는데, 어릴 적엔 그놈의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장의사를 했었어요. 지금에는 뭐 보람상조 같은 게 있지만 그때는 등을 달고 천막 치고 꽃상회하고 이런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는 방학을 해서 시골에 갔는데, 때마침 거기에 초상집이 생겨서 할아버지는 친구를 다시 집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친구가 하도 떼를 써서 결국 할아버지가 집에 보내려는 걸 포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 친구가 절대로 작업하는 광 같은데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요. 하지만 어린애들의 호기심은 말릴 수가 없었죠. 우연히 할아버지가 시신을 닦고 분칠을 해주고 수의를 입혀주는 염을 하는 걸 보고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몰래 마루에서 막 염을 하는 신용을 하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놀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웬 젊은 여자가 자기 바로 눈앞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세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시는데요? 꼬마야, 너 염도할 줄 알아? 응, 할아버지가 하는 걸 봤어요. 그럼 나도 네가 염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응, 알겠어요. 아줌마도 해줄게요. 그러자 갑자기 담 밖에 있던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댔대요. 그 소리에 놀란 친구는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식간에 앞에 있던 여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셨고 친구는 별일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할아버지는 장례일 때문에 밤늦게까지 바쁘셨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때문에 덩달아 이것저것 챙기시느라 결국 친구는 혼자 잠을 자게 되었답니다. 참고로 그 친구의 시골집은 전통 한옥식이라 창호지 같은 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혼자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미친 듯이 흔들리는 소리에 친구는 잠에서 깼고 그때 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인 줄 알고 방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아까 낮에 봤던 젊은 여자가 거의 날아오듯 방 안으로 들어와서 친구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선 그 낯선 여자가 하는 말이 "넌 거짓말을 했어." 친구는 고통스러워하며 캑캑댔고 때마침 할머니가 집에 돌아오시는 소리가 들리자 그 여자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문은 열려져 있지 또 안에서 자고 있어야 할 손자가 막 캑캑대고 있으니까 할머니는 놀라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친구를 다그쳤대요. 친구는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할머니는 친구를 때리면서 막 욕을 하셨대요. 그리고 새벽 무렵 할아버지가 돌아오시자 할머니는 친구가 벌려놓은 이야기를 막 전했답니다. 할머니 얘기를 들은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아도 마을에 웬 줄초상인지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서 여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만약 그게 그 여자의 혼령이라면 염을 위해서
스스로 장의사를 찾아왔을 거랍니다. 아마도 고통스럽게 죽었기에 한이 많을 거라면서요.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는 친구를 마당에 데리고 나와서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댔고 이후 절대로 물가에는 가지 말라고 하면서 명주실 같은 걸로 은수저를 돌돌 말아가면서 이따가 저녁에 이걸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방 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다그쳤답니다. 너무 무서웠던 친구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철석같이 대답을 했고 할아버지 말대로 비방을 한 뒤에 방 안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자 어제처럼 미친 듯이 방문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방문 밖에서 열어, 이 문 열라고 이렇게 막 찢어져라 화를 내는 목소리가 들렸고 한참을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꼬마야, 나 염해준다고 약속했잖아, 응? 하며 말을 걸더래요. 친구는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못 들은 척하고 있었는데 다시금 방문이 박살날 듯 막 흔들리면서 열어, 열어 하면서 그 여자가 또 소리를 쳐대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웃긴 건 그 난리를 치는 와중에도 밖에서는 소죽 삶는 소리,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동네에 다른 할머니가 찾아와서 대화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벌벌 떨다가 잠에 들었고 깨어나 보니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할아버지가 방문 밖에서 얘야, 이제 나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시자 친구는 수저를 걷어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은 그 빠져 죽었다는 여자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고 할아버지는 다른 집에서 그 여자의 염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그 일을 계기로 귀신이 눈에 보이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때 겪은 일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중학교 시절 집 근처에 있는 D 학원에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성학원은 아니고요. 그 당시 제가 다닌 그 학원 건물에서 있었던 귀신 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당시 저희 학원 건물은 5층짜리 건물이었고요. 3, 4, 5층이 학원 건물이었습니다. 초중고 전문학원이었죠. 그런데 그 학원 건물에는 학생들 사이에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바로 건물 옥상에서 귀신이 출몰한다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저랑 친했던 학원 친구들은 아무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죠. 야, 고등부 A반 누나 귀신 보고서 학원 그만뒀대. 아, 진짜 귀신이 있는 건가? 내가 듣기론 갑자기 안 나오는 선생님들도 다 귀신 보고서 안 나오시는 거래. 그도 그럴 것이 3층부터 순차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반이다 보니까 옥상 입구 바로 아래에 5층 고등학생 교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은 주로 고등학생 형 누나들이 어떤 것을 봤다더라 하는 식으로 퍼져나갔죠. 아무튼 학원의 교육 시스템이 평소에는 일반 수업을 듣고 그대로 집으로 귀가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저녁 늦게까지 자습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교육을 저녁 10시 이후로 하면 안 된다 하며 단속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학원에서 창문 밖으로 빛이 새어나지 않게끔 다 블라인드를 쳐놓고 늦게까지 학생들을 자습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까지 자습을 하다가 학원에서 실장이라 부르던 한 아저씨의 지시하에 애들을 한 명 한 명 하원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원 건물 밑으로 내려와서 애들이랑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그냥 무심코 학원 옥상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건물 옥상 난간턱에 어떤 여자가 똑바로 선 채로 몸을 엄청 빠른 속도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흔든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요. 평소라면 창문의 불빛 때문에 그쪽으로 시선이 잘 안 갔겠지만 내부가 다 어둡게 가려져 있어서 건물 옥상이 아주 뚜렷하게 잘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저게 말로만 듣던 우리 학원 건물의 그 귀신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 얘들아 저기 귀신이다 하며 소리쳤어요. 그러자 친구들이 일제히 건물 위를 동시에 올려다봤고 그건 분명 저 혼자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게 귀신이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며 친구들이 옥상에 한번 몰래 올라가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넷과 함께 조심스럽게 건물 입구로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엄마야! 막 이런 비명소리가 먼 위층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순간 하원을 하던 그 건물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실장님과 몇몇 남자 선생님들이 동요하는 아이들을 단속하며 아무 일 아니니까 얼른 가라면서 서성이는 아이들을 내보내고 하원시켰습니다. 궁금해서 올라가 보려던 저희는 선생님들의 제지에 그만 건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건물 밖에 나와서 다시 건물을 올려다 봤을 땐 옥상에서 몸을 떨던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누가 소리를 질렀던 거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막 이렇게 말은 많았지만 학생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었고 그냥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셋째 날부터 한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 걸 알게 되었죠. 바로 중등부와 고등부에 동시에 들어오시는 한 영어 과목의 여선생님이셨습니다. 뭐 선생님들이야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온다고 하셨지만 저희는 다 알 수 있었죠. 선생님도 뭔가를 보셨구나 하고요. 우리가 본 것을 똑같이 봤구나 하고요. 그 이후 학원을 다니는 동안 항상 옥상을 올려다봤지만 그 귀신을 다시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귀신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 혹은 드러내길 꺼려 한다는 말이요. 저는 그날의 사건을 떠올려 보면 후자의 말이 좀 더 믿게 된답니다. 도대체 옥상에서 몸을 떨던 그 여자는 뭐였을까요? 혹시 이 사건을 기억하는 그 학원을 다니던 구독자분들이 또 있으려나 궁금하네요. 여러분 혹시 신촌 메가박스 괴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보다 한참 전부터 유명했던 귀신 목격담이 바로 아웃백 귀신썰이에요. 저는 신촌에 있는 대학에 다녔습니다. 아마도 신촌에서 대학을 다녔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연대 정문으로 나와서 직진하다가 창천교회를 끼고 좌회전을 하면 큰 아웃백이 하나 있어요. 그곳의 여자 화장실 귀신은 그 근방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하루는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그 아웃백으로 밥을 먹으러 갔었어요. 저는 2층 여자 화장실에 올라갔고 그때는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3-4칸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끝에서 2번째 칸에서 사람이 한 명 나왔고 제 앞에 서 있던 분이 그 칸으로 들어가려던 바로 그 찰나에 뒤쪽에서 정말 머리가 허리를 넘길 정도로 긴 여자가 스르륵 앞서서 그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 앞에 있던 여자분은 뻔뻔한 새치기에 어이가 없었는지 뒤에 있던 저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멋쩍게 웃었고요. 게다가 제 뒤에 있던 여자 둘도 피식 웃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들어간 여자가 너무 오래 안 나와서 바로 앞줄에 기다리던 사람이 문으로 다가가 노크를 했는데 문이 슥 하고 밀린 거죠. 그래서 안쪽을 확인해 보니까 그 여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앞에 있던 여자분부터 제 뒤에 있던 여자분들까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여자분이 뒤쪽을 향해 저기 방금 머리 긴 여자분 하나 들어가지 않았었나요? 이렇게 물었고 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분명 머리가 엄청나게 길던 그 여자가 새치기를 해서 그 칸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 말이죠. 저는 결국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자리로 되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저만 본 게 아니라 절대 잊혀지지가 않는데 정말 귀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람하고 전혀 달라 보이진 않았고 검은색 긴 생머리를 한 여자였어요. 제가 2000년대 초반 학번인데 신촌 아웃백 2층 여자 화장실에서 귀신 봤다는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로 눈을 마주치고 놀란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폐점 시간 직전에 큰일을 보다가 소리만 들었습니다. 옆 칸에 누군가 들어와서 문을 잠그길래 큰일 보던 게 창피해서 눈을 마주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볼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숨죽이고 조심히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서 저분도 큰일을 보나 싶어서 마무리하고 나갔더니 옆 칸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가는 소리도 볼일 보는 소리도 당시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2000년대 초반 그랜드백화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현대백화점 맞은편 자리 뒷골목이 점집 밀집 지역이었고 연쇄살인범 유영철 살인사건이 났던 지역입니다. 피해자의 시신들은 근처 산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고 이후 동네가 재개발이 되어 원룸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죠. 그래서인지 신촌 아웃백 2층 여자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저도 그 여자 본 적 있습니다. 이 여자 본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옷은 왜 또 검은 걸 입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그 아웃백 근처에 한 어학원이 있었는데 거기 고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여학생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학생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아웃백 2층 화장실은 절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봄부터 집 근처 모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변에는 주택가도 많고 아파트 단지도 많아서 꽤나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밤 10시에 퇴근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그 매장 근처로 가깝게 이사를 오게 되어서 새벽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감조로 편성이 된 것인데요. 제가 일하던 매장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2층 청소를 매일 밤늦게 하게 됩니다. 매장 건물 2층에는 병원과 미용실도 있었지만 밤 9시에 마감을 해서 9시 이후에는 불이 꺼져 2층 복도가 아주 캄캄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층에서 청소를 하던 한 동생이 완전히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내려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묻자 동생은 식은땀을 한 바가지를 흘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요, 형. 근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청소를 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결국 제가 올라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서 지레 겁먹고 혼자 착각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지만 2층에서 한참 빗자루질을 하다 복도 쪽을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람의 피부색이 아닌 석고상같이 창백한 색, 게다가 발목만 존재하는 그것이 복도를 마구잡이로 걸어다니고 있던 겁니다. 저는 못 본 척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결국 엄청난 공포감에 압도되어 청소를 하다 말고 1층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매장 직원 휴게실은 지하주차장 한편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동료들이 밤늦게 혼자 들어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지하주차장에서 누군가 막 시끄럽게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치며 믿지 않았었는데 자재 배송을 시범적으로 새벽에 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자재를 받으면서 올 테면 한번 와봐라 하는 식으로 자재를 창고에 정리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남은 박스를 들며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소리조차도 안 들리는데 뭘. 이렇게 생각한 순간 제 눈앞엔 푸른색 줄무늬 카라티를 입은 어떤 남자의 영상이 그대로 절 뚫고 지나갔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오금이 저린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그 영상이 절 뚫고 지나가는 순간 다리가 굳고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대로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있고 전 매장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방 뒷문 복도에서 매니저에게 방금 겪은 일을 하소연하는데 혹시 그 말 아시나요? 홀령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곳으로 찾아온다는 소리를요. 마치 그 말이 생각이 나듯 갑자기 그 여자 매니저가 야, 갑자기 소름이 돋게 춥다. 넌 안 춥냐? 이러면서는 팔을 문지르며 그대로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설마 하는 생각에 뒤를 돌아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바로 그 순간 뒤통수가 짜릿해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다리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봤던 그 남자의 영상이 다시 한번 제 옆을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리 해가 떠 있는 대낮이라도 그 주방의 뒷문으로는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주차장에 있던 주인 없는 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하주차장 왼편 구석은 그야말로 정말 둔한 사람이 그쪽으로 가도 오싹하다고 느낄 만큼 굉장히 으스스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하얀색 승용차가 언제 주차해 놓았는지도 아무도 모른 채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게도 그 남자의 형상을 본 그 왼쪽 구석에 말이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차 운전석에 사람의 머리만 둥둥 떠 있더라, 발목만 돌아다니다가 그 차 아래로 숨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한참이나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산에서 올라온 신임 매니저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그렇게 저희에게 다그치면서 다 너네 피곤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항상 말을 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그 매니저 형님께서 창고에 자재 파악을 하시러 내려가신다고 하고는 한 5분 정도 흐른 뒤였습니다. 갑자기 지하에서 찢어지도록 단발의 비명소리가 들리고는 그 형님이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 마냥 막 식은땀을 흘리며 뛰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잔 들이키시고서는 저희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있었어. 머리만. 그리고 발목이 돌아다녔어. 그 매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사람들끼리는 아직도 그걸 추억거리 삼아 가끔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하얀 발목은 여전히 지하주차장에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건 내가 직접 겪은 실화야. 훈련소에서는 훈련병들한테 부식을 나눠줘. 옛날에는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라면도 왕뚜껑만 주는 게 아니라 무슨 신라면 블랙? 짜파게티 이런 것도 나눠주더라. 하여튼 부식을 받으면 당일 취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러던 하루는 내가 중당인 날 라면이 부식으로 나왔고 나는 훈련병들한테 오늘 안에 무조건 다 먹어라 하고 지시를 내렸고 그날 새벽이 되었지. 진짜 졸려 뒤지겠어서 잠깐 눈 좀 붙이자 하고 눈을 감았어.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훈련병 둘이 와가지고 분대장님 하며 나를 깨우는 거야. 내가 당직 책상 앞에 있는 훈련병한테 무슨 일 있으면 좀 깨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또 뭔 일 있나 하고 뭐야? 왜? 하고 일어났는데 복장이 불침번 서는 애들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너네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분대장님이 오늘 안에 라면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자기들이 다 못 먹어서 지금 먹으려고 몰래 물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들 미쳤나? 하고 있는데 얘네가 하는 말이 자기들이 물을 받아서 몰래 먹으려고 빈 생활관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생활관 문을 열려고 하니까 안에서 우당탕탕 하는 발소리가 들렸대. 그게 너무 이상해서 분대장인 나한테 보고를 해야겠다는 거야. 나는 짜증도 나고 해서 아니 누가 자다가 움직였나 보지. 너네 빨리 들어가 자라고. 이렇게 하고 다시 근무를 서려는데 뭔가 이상해서 빈 생활관?
하고 다시 물어보니까 그렇대. 어떻게 빈 생활관이 있었냐면 1층과 2층에 대강 16개 정도 되는 훈련병 생활관이 있는데 훈련병이 적게 들어오면 비는 생활관이 생겨. 훈련소 복도는 니은자로 꺾여 있고 그 꺾여 있는 코너 쪽에 당직 책상이 있어. 그리고 거기 꺾인 곳을 기준으로 그 안쪽에 있는 생활관은 비어 있었어. 훈련병이 적게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3개의 생활관은 비어 있는 상태였지. 나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훈련병 2명한테는 너네 빨리 가서 자라고, 만약에 안 자다 걸리면 얼차려 줄 거라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꺾인 쪽, 그 빈 생활관 쪽으로 이동을 했어. 내 전투 조끼에는 후레쉬가 있었는데 그 꺾인 복도 쪽은 불도 안 켜놓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서 그걸 딱 켜고 안으로 들어갔어. 첫 번째 생활관에 귀를 대보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 두 번째 생활관도 마찬가지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생활관까지 오니까 진짜 엄청 어둡더라. 하여튼 마지막 생활관에 귀를 대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아휴 저 봐라 역시 개소리였군 하고 돌아오려는데 안쪽에서 침상을 걸어다니는 터벅터벅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 거야. 그래서 뭐야? 하고 뒤를 돌아봤지. 다시 생활관 문에 귀를 대봤는데 터벅터벅하고 걸어다니는 소리가 한 번 더 들리고 아까 훈련병들이 말했던 우당탕거리며 뛰는 소리가 분명히 내 귀에도 들린 거야. 그래서 문을 벌컥 열고 안에 누구 있습니까? 하고 말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안 들렸어. 왜냐하면 안에는 아무도 없었거든. 해당 생활관들은 중앙에서 전원을 내려놓은 상태라 불이 켜지지 않았어. 그래서 내 후레쉬를 들고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내부를 이리저리 비춰보면서 지금 훈련병 있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지금 나오면 분대장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는데도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도 없는 거야. 당연히 나도 아무도 없는 거 알았지만 그냥 좀 쫄아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하여튼 거기서 뒤돌아 나오면서 분대장이 이번 한 번은 경고만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왔다? 왠지 그냥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렇게 문을 탁 닫고 나서 경직된 자세로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고 불침번 서던 훈련병이 나한테 뭐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보길래 아무것도 없어. 있긴 뭐가 있어. 그냥 근무나서 하고 혼자 엄청 쫄아 있었던 기억이 있어. 도대체 그 빈 생활관의 발소리는 뭐였을까? 전라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골에선 보기 드문 한 장신의 남자가 죽었습니다. 키가 무려 190cm에 육박하는 큰 키의 남자였어요. 하지만 살아생전에 평소 성격이 워낙 개팍한 데다가 작은 일에도 원한을 품고 꼭 보복을 하는 속 좁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걸리라도 한잔하는 날엔 아주 마을 사람들이 다들 귀찮아질 정도.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중에서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심지어 한 번은 동네 어린애들이 그저 키다리라며 놀렸다는 이유만으로 그 어린 초등학생 애들을 잡아다가
아주 얼굴이 보라색이 될 때까지 때려가지고 폭행죄로 체포된 적이 있을 정도로 아주 막대먹은 인간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어디에 연고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게다가 매일같이 그렇게 술을 퍼먹다 보니까 간이 남아나겠나요? 결국 그의 사인은 간경화로 밝혀졌죠. 당시 그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이라 동네에 장의사도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장의사 역시 그 사람을 무척이나 싫어하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마을 회관에서 그 사람이 연고가 없어 염을 해줄 사람도 없다는 이유로 그에게 장례를 부탁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최대한 싸게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시신을 닦고 가장 저렴한 관에 그 시신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스님을 한 분 모셔와서 경을 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장례 과정이 다 끝나고 관을 화장터에 옮길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다른 장례식과 일정이 겹치는 바람에 장의사는 그 죽은 남자의 관을 차에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트럭의 짐칸에 그 관을 싣고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혹시 관이 떨어질까 걱정한 장의사는 스스로 짐칸에 타서 그 관을 지켰어요. 딱히 비탈길이나 험난한 길은 아니었기에 짐칸에 탄 것은 어디까지나 만약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럭이 요철을 지나는 바람에 갑자기 관이 아주 크게 요동쳤고 결국 장의사의 다리는 짐칸과 관 사이에 아주 단단하게 끼어버리고 말았죠.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장의사는 무릎 아랫부분에 아주 심한 복합골절이 일어났고 무엇 때문인지 그 다친 부위에 괴사가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얼마 뒤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보게, 장의사 김씨 다리 잘린 거 그거 죽은 최씨가 잘라간 거래. 그 이야기는 장례식에서 경을 읊었던 스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답니다. 장의사는 평소 못돼 먹은 그 키 큰 남자의 장례식에 차마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관도 가장 저렴한 싸구려 관을 썼던 것인데요. 하지만 190cm라는 큰 키를 가진 고인에게는 당연히 키에 맞춘 더 큰 관이 필요했을 테죠. 하지만 장의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 시체의 무릎 아래쪽을 톱으로 잘라 관에 안치한 것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짐칸 안에서의 그 사고가 과연 무릎이 골절될 만한 사고였는지, 또 골절이 된다 하더라도 괴사까지 일어나 절단까지 할 일이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제 중학교 동창 중엔 귀신을 보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도 그 친구가 처음 귀신 본다는 말을 했을 땐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녀석이랑 같이 있으면 신기한 경험 또는 등골이 오싹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서 어느 순간부턴가 저도 믿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일화를 말해볼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중3 때 처음 같은 반이 되고 서로 베프로 발전을 하면서 친구는 제게
야, 너가 믿기 힘들겠지만 나 사실 귀신 본다? 이러며 운을 떼더군요. 처음엔 너무나도 당연히 개소리라고 치부했습니다. 저는 그 농담을 받아준다고 뭐? 어디서 봤는데? 어디 있는데? 이러며 몰아붙였는데 그 친구는 일상에서도 종종 마주할 때가 있고 사실 우리 교실에도 여자 귀신이 있다며 귀신은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도 저는 연기이고 순 뻥인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는 같이 학교 앞 문구점에서 만나 등교를 했는데 교실 문을 들어서자 갑자기 이 녀석이 그대로 멈춰서서는 고개를 갸우뚱 하더라고요. 그리곤 자리에 앉자마자 저한테 야, 오늘 희철이 학교 안 나올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뭔 일 있어? 하고 물었더니 얘가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전에 내가 우리 교실에 여자 귀신 있다고 했었잖아. 근데 항상 미동 하나 없이 뒷문에 걸려있는 거울 앞에 서 있었거든? 근데 지금 희철이 자리에 그 여자가 앉아있어. 그런데 정말로 아이들이 하나둘 등교해서 자리에 앉는데 희철이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곧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때 들어오시자마자 저희한테 전하는 말이 자, 다들 주목. 우리 반 희철이가 어젯밤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대. 방과 후에 병문안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갔다 오자. 이러시는 겁니다. 참고로 그때만 하더라도 다들 집 전화기 쓸 시기라서 저는 얘네들이 미리 연락했을 거란 의심조차 들지 않았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많이 소름이 돋을 수 있으니까 심약자는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썰 이후로도 닭살 돋을 만한 일이 몇 가지 더 있어서 저는 그 친구가 귀신을 본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니던 중학교는 친구랑 저랑 둘 다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였지만 고등학교는 거리가 좀 멀어서 함께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한 10시쯤 하교를 했습니다. 둘이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동네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자전거를 세우더니 아, 개소름 돋는다. 이게 뭔 난리야? 이러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가 또 뭘 봤나 싶어서 왜? 또 뭐 보여? 이러고 물어봤더니 이번엔 무슨 사람들이 절규하는 소리도 들리고 신음소리도 들리고 뭐 아주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좀 따라와 보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앞장서고 전 친구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한 2, 3분 정도를 밟아 큰 길가로 나갔거든요. 근데 진짜 처참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자동차 2대가 정면 충돌을 했는데 차 아래로 피가 흥건하게 철철철 흘러내리고 있었고 저희가 서 있던 방향에서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은 운전석에 누군가 앉아있는데 그 사람 얼굴이 없어요. 목까지만 보이고 피로 흥건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본네트가 밀려 있었으니까 아마
하반신도 온전치 못했을 겁니다. 뒷좌석에 있던 사람들도 다 죽은 모양이었고요. 그리고 충돌했던 맞은편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었는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한참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너무나 처참한 광경에 그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 중에 누구 하나 손쓰지 못했고,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할 쯤에 저희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실제로 사고를 목격한 것도 처음이었지만 저 정도로 처참한 사고 현장은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었기에 손이 달달달달 떨리더군요. 친구한테는 여길 너가 들은 소리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 사고 지점을 알 수 있었냐 하고 물었더니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중에 갑자기 여러 사람의 비명과 절규 소리가 들리고 나서 갑자기 우리가 갔던 그 길을 따라서 어떤 검은 형체들이 아주 빠르게 막 줄지어 가더래요. 그래서 뭔가 싶어 따라가 봤더니 바로 그 사고 현장이 나왔던 것이고요. 친구도 그 정도로 끔찍한 사고 현장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말하길 100%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죽은 지 얼마 안 된 귀신들일수록 그들이 내는 소리가 더 선명하고 크게 들린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도 그날처럼 선명하고 찢어지도록 들린 건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안전벨트 없이 튕겨져 나갔던 그 사람은 음주운전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피해 차량에는 일가족이 타고 있었다는데 전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저번에 들려드렸던 제 귀신 보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우선 조금 덜 무서운 이야기 하나를 먼저 해드릴 건데, 이 친구는 그 당시 저희 또래와 같지 않게 웬만해선 남 뒷담화 같은 것도 잘 안 하고 비속어도 잘 안 쓰던 친구였습니다. 한 번은 친구랑 같이 증명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들렸습니다. 그 사진관은 여느 다른 사진관들처럼 잘 나온 손님들의 사진을 외부에 잘 보이게 세워놓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관에 들어가면서 한 가족 사진에 눈이 가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사진 속에 있던 여자애가 너무너무 이쁘고 제 스타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명사진을 다 찍고 나오면서 사진관 밖에 잠깐 멈춘 뒤에 제가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쟤 진짜 이쁘다. 만약에 지금 조선시대면 내가 들쳐업고 와서 내 마누라 삼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자 그 친구는 저한테 야, 헛소리 말고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이쁘잖아. 하며 한 10m쯤 걸었거든요. 그리곤 옆에 서 걷던 친구가 저한테 야, 너 말 조심해. 그리고 저 여자애랑 너 절대 안 돼. 이미 장인어른한테 찍혔어 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사진관 앞에서 여자애 아빠가 사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너가 들쳐업고 간다고 하니까 아주 도끼 눈을 하고 째려보더라. 이러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온 저는 그럼 가족 사진에 있던 그 아저씨 죽은 거야?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야, 살았으면 네 눈에도 보였겠지? 지금도 너 째려보고 있어.
이러더군요. 저는 너 나 귀신 붙으라고 일부러 말 안 해줬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귀신 한두 번 보이는 것도 아닌데 보일 때마다 너한테 보고해야 되냐? 평소에 말을 좀 이쁘게 해, 말을. 이러더라고요. 이번엔 그 친구가 처음으로 귀신을 봤던 날, 그날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때는 그 친구랑 제가 서로 모르던 초등학교 때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친구가 부모님과 함께 시골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고 어머니는 보조석에, 친구는 어머니 뒤쪽으로 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밤이었는데 시골길이라 창밖을 봐도 구경할 곳 없이 온통 까만 세상이다 보니까 지루했던 친구는 어느덧 스르르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잤는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인가 차 안이 굉장히 소란스럽더래요. 그리고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한에 맺힌 듯 엄청나게 말을 쏟아뱉더랍니다. 자고 있던 친구는 스르르 눈을 떴는데 아버지의 운전석과 어머니의 보조석 사이로 싹 고개를 들이밀곤 막 뭐라 말을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것도 대답하지도 않고 그냥 운전에 열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가 무슨 말을 하나 자세히 들어보니까 내가 그 새끼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묻혀 있어야 돼? 내가 죽은 게 다 그 새끼 때문이야. 영문을 모르겠는 친구는 부모님이 누군가를 태운 건가 싶어가지고 보조석 뒤쪽으로 엄마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엄마, 이 아줌마 누구야? 하고 묻자 엄마가 아줌마는 무슨 아줌마? 누구? 이렇게 대답을 함과 동시에 그 여자가 나 지금 쌍문동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더니 눈앞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답니다.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는 친구는 엄마 아빠한테 방금 어떤 아줌마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내가 죽은 게 다 그 새끼 때문이야. 내가 여기 와서 묻혀야 돼? 한참 이렇게 말하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자 엄마는 아니 얘가 꿈을 꿔도 무슨 그런 꿈을 꿔. 자기야 빨리 밝은 곳까지 빠져나가 봐. 아유 무서워. 막 이러는데 아빠는 에이 엄마가 돼서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하자 엄마는 손가락으로 창밖을 가리키며 저거 다 공동묘지잖아. 이날의 기억이 친구가 처음으로 귀신을 보게 된 날이라고 합니다. 사연이야 있겠지만 그 귀신이 왜 쌍문동으로 가자고 했는지 친구는 아직도 궁금하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는 15년 전쯤에 제가 연신내에 살던 시절에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저희 형은 술집을 운영했고 제가 매니저로 일을 도우며 한 주택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약간 경사진 곳에 위치한 주택이었는데 저랑 형이 살던 곳은 2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좁은 길목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1층짜리 주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누가 사는 줄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는 건물이었어요.
저희 집 창문을 열고 밖을 보면 담장 바로 위쪽으로 그 맞은편 집에 창문이 보였어요. 이사 오고 한 달 정도는 되게 정신이 없지만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는 둘 다 오토바이로 가게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어느 날은 제가 먼저 퇴근을 해서 집에 도착해 있었어요. 그때 시간이 새벽 2시였는데요. 저는 오토바이를 주차해놓고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맞은편 담장 쪽 창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더니 웬 할머니가 그 창문 안쪽에서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별로 이상하다는 생각은 못하고 제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나? 하는 생각에 괜히 눈치가 보여서 오랫동안 눈도 못 마주치고 후다닥 집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혼자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한 새벽 3시쯤? 가게 마무리하고 형이 집에 들어오길래 형한테 제가 그랬어요. 형, 여기 맞은편에 웬 할머니 사시나봐. 형 주차할 때 괜찮았어? 아 진짜? 근데 주차는 왜? 아니, 오토바이 소리 때문인지 뭔지 나 주차할 때 창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그 집 할머니가 막 나 째려보더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자 형은 주차할 때 아무 이상 없었다며 그대로 샤워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 스르르 잠이 들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아주 느지막이 잠에서 깼는데요. 아침에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맞은편 있잖아. 거기 젊은 여자도 하나 사는 것 같던데? 들어보니까 제가 자는 동안 씻고 나온 형은 담배나 한 대 피고 자려고 창문을 열고 담배 한 대를 피고 있었대요. 그런데 제 말과는 달리 웬 젊은 여자 하나가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고 있었대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방에 불 하나 켜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는데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 여자 얼굴이 어쩐지 유독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은 창밖으로 퍼진 담배 냄새 때문에 그 여자가 화가 난 줄 알고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마저 담배를 피곤 다시 방으로 들어왔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저희가 늦은 밤에 퇴근하고 새벽에 자다 보니까 보통 자고 일어나면 거의 점심시간쯤인데 그날은 아침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부터 바깥이 좀 소란스러워서 보니까 이삿짐 용달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사는 할머니와 여자가 이사를 가나? 싶었는데 짐이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목격담은 불과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쉬는 날이라 오후에 친구들도 좀 만나서 놀고 집에서 쉬다가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새벽 늦게 형이 갑자기 저를 굉장히 다급하게 깨우는 겁니다. 야, 빨리 일어나봐. 형 왔어? 왜? 야, 조용히 이쪽으로 빨리 와봐. 그리고 아주 손톱만큼 창문 문틈이 벌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로 보인 모습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와
어떤 젊은 여자 둘이 맞은편 집 지붕 위에 매달린 채 머리카락을 아래로 축 늘어뜨리곤 불 꺼진 그 집 창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형한테 "형, 저 사람들 뭔데?" 제가 이러자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야, 저것들 사람 아닌 것 같아."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이 하는 이야기가 퇴근하고 집 앞에 도착해서 오토바이를 대놓고 있는데 그 골목이 새벽만 되면 사람들이 거의 안 돌아다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웬 할머니와 젊은 여자 둘이 그 담벼락 앞에 서서 "이 년놈들 다 죽여버리자." 어떻게? 사지를 다 찢어버릴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랍니다. 도무지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 놀란 형이 뭔 일 날까 싶어서 후다닥 집으로 올라와서 창문을 티 안 나게 살짝만 열어 밖을 봤는데 좀 전까지 담벼락 앞에 있던 그것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죠. 너무 놀라서 저를 깨워서 저도 보이는지 한번 보라고 했던 거랍니다. 이 잠깐의 설명이 끝난 뒤에 다시 창밖을 보니까 지붕 위엔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람이었어도 말도 안 될 정도로 황당한 장면인데 저희 형제는 우리가 본 것이 귀신이라고 단정지었죠. 하지만 동시에 저 집에 새로 이사 온 가족은 괜찮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걱정이 무색할이 많지 그 집은 멀쩡히 잘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두 귀신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요. 하지만 정확히 2개월쯤 뒤 저번과 같은 이유로 오전 일찍이 저희가 잠에서 깼습니다. 보니까 이삿짐 센터 차가 와 있더군요. 그 집 가족이 이사를 나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들어온 지 불과 2달 만에요. 저는 잠이 깬 김에 밖에서 담배나 한 대 피고 오려고 1층으로 내려가서 그 집 마당 한쪽을 바라보는데 그 집 가족들의 얼굴을 자세히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로 보이는 두 남녀는 눈이 퀭해서 며칠은 못 잔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고 자식으로 보이는 아이 하나는 팔 전체에 깁스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저도 이사를 가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자고 있었는데 창밖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방 안쪽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잠이 깼는데 점점 그 말소리가 선명해지길래 무슨 소린지 눈을 감고 집중해서 듣는데 이 두 마디가 정확하게 들렸어요. "얘네 창문 열고 우리 쳐다보고 있던데? 다 죽여. 아주 그냥 다 죽여야 돼." 바로 그 순간 자고 있는 줄 알았던 형이 갑자기 "저 미친년들이?" 하며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간 저도 일어나서 "형!" 하고 부르니까 "야, 너도 들었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창문을 열었을 땐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몹시 겁이 났는데 형은 어디 해볼 테면 해보라며 이 미친년들이 막 이러더니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새벽
형이 가게를 마감 후에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넘어지면서 펜스에 머리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형의 장례를 치른 뒤 가게도 정리하고 연신내 그 집에서는 집만 빼서 저는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잘못도 안 한 우리 형을 그 악귀가 데려간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하기도 하면서 왜 집터가 중요하다고 하는지, 왜 귀신을 보면 모른 척 하라고 하는 건지 그런 말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20살 때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교를 다니며 살면서 처음으로 주말 아르바이트라는 걸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십리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주말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서빙 알바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약 5달 정도 일을 하면서 저는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거 없었습니다. 가게에서 배달을 하려면 따로 배달부를 고용해야만 하던 시기였고, 저희 가게는 배달 없이 홀 장사와 포장만 가능했어요. 하지만 예외는 있었는데요. 가게랑 같은 골목 인근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뭐 가져다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어요. 토요일 저녁 11시쯤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배달이 있다며 음식을 주문하시는데 과일 모듬이더군요. 그리곤 건너편에 있는 노래방에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그 노래방이 따로 주방이 있는 노래방이 아니라서 종종 손님에게 술이 나갈 때 마른 안주나 과일 안주 같은 거를 저희 호프집에서 전화 주문을 해서 가져다 주곤 했거든요. 아무튼 그날은 처음으로 그 노래방으로 배달을 갔던 날이었죠. 돈을 받고 가게로 돌아온 저는 다시 홀서빙을 하다가 어느덧 퇴근 시간이 다가와 굉장히 들떠 있었죠. 그런데 사장님께서 퇴근하기 전에 그 노래방에 가서 그릇 좀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노래방에 방문을 했죠. 헌데 노래방 사장님께선 아무도 손도 안 댄 과일 접시를 그대로 돌려주시더군요. 손님이 술만 마시고 과일은 안 드셨나? 하는 생각에 일단 그대로 가게로 해수해 왔어요. 저는 퇴근 전이라 출출했던 차에 사장님께 이거 과일 굉장히 멀쩡한데 제가 싸가서 먹어도 되냐? 하고 여쭈었는데 치킨이나 먹으라며 그 멀쩡한 과일들을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시곤 저한테 치킨을 한 마리 튀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종종 주말마다 그 노래방으로 과일 배달을 몇 번 갔었는데 손님이 먹은 건 티가 나잖아요. 몇 점을 먹더라도. 하지만 종종 과일 그릇이 그대로 회수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제가 한 번은 노래방 사장님께 이 손님은 맨날 과일을 시키시곤 드시지도 않네요? 하고 여쭈었더니 다 드실 만큼 드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제가 처음 가져다 드렸던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야, 이거 어차피 가게로 가면 다 버려질 건데 좋아하는 과일 몇 개나 집어 먹어야겠다 하고서는 바나나랑 포도 뭐 제가 좀 좋아하는 과일들을 몇 점 집어 먹고 호프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그릇을 들고 가자 사장님께서는 손님 방에 들어갔나 보네? 하시길래 저는 어차피 맨날 버리는 거 손도 하나도 안 댔길래 제가 몇 점 먹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께서 야, 그거 함부로 먹으면 너 탈난다 이러는 거예요. 재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나갔던 음식을 다 버리는 건 그렇다 치지만 불과 한두 시간 전에 나갔던 과일을 제가 조금 먹었다고 탈이 날까요? 그치만 그날 사장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퇴근하기 직전 저를 계산대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혀놓고서는 그 노래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몇 년 전 그 노래방 사장님께서는 큰 사기를 당하시고 남은 돈,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겨우겨우 노래방을 차리셨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오픈빨이었는지 몇 개월 반짝 손님들이 들끓다가 어느 순간부턴가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나마도 단골처럼 오던 손님들 사이에서 룸에서 귀신을 봤다며 몇 차례 소동까지 일어났었대요. 화장실 다녀오던 손님이 불 꺼진 룸에서 귀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더라. 또는 일행이 화장실에 간 뒤에 혼자 남은 노래방에서 갑자기 미친 듯이 탬버린이 저절로 흔들렸다는 둥. 사장님의 스트레스는 커져만 갔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혼자 과일 안주를 시켜놓고 온 마감한 노래방에서 혼자 앉아서 술을 드셨나봐요. 사기도 당했겠다. 장사도 안 되겠다. 그냥 한탄하는 마음으로 혹시 어딘가에 있을 귀신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그리곤 울다 지쳐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상 위에 올려진 과일에 이빨 자국들이 잔뜩 나 있었답니다. 그리곤 그때부터 단체 예약 문의부터 학생 손님에 그리고 밤에 성인 손님까지 계속해서 손님들이 들이닥쳤대요. 그 뒤로 노래방 사장님은 종종 그 귀신 먹으라고 과일 안주를 비어있는 룸에다가 대접하듯이 놓아둔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저희 사장님께서는 그대로 돌아온 그 과일 접시 위의 과일을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셨던 거고요. 저는 뷰티 관련 업종에서 종사했던 30대 남자입니다. 이 일은 5년 전 제가 한 미용 관련 회사에 다니던 시절에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뜸해졌지만 5년 전만 하더라도 뷰티 박람회나 행사 같은 것도 정말 많았고 회사 차원에서 중국, 베트남 등등 여러 외국 업체랑 교류도 많았고 자체적인 행사도 참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행사나 일정이 잡히면 아무래도 제가 남자 직원이다 보니까 옮길 것도 생기고 그런 것들은 보통 오전에 일정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준비를 마치려면 늦은 밤에 퇴근하는 일도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였습니다. 며칠 뒤 중국에서 중요한 손님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하기로 해서 프리젠테이션, 식사 접대, 홍보 자료, 교육 등등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여 며칠 밤을 직원들과 늦게까지 일하다 퇴근을 했는데요. 그리고 드디어 중국에서
손님이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무리 없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인천공항으로 손님들을 픽업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만난 중국 대표님이 여성분이셨는데요. 나이는 한 50대 정도라고 하는데 딱 보자마자 정말 화려하고 관리 잘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 중국 대표님과 거기 따라온 중국 직원분들을 제 차로 직접 회사에 모시고 온 뒤에 그날의 일정을 하나 둘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2박 3일간 실수 하나 없이 성공적으로 일정을 마무리했고,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그쪽 대표님께서는 제가 썩 마음에 드신 건지 업무 외적인 시간에도 되게 눈길을 많이 주시더군요. 그리고 2박 3일 중 마지막 날 저희와 추가 업무 진행을 위해 중국 쪽 직원분들은 한국에서 며칠 더 머물기로 했고요. 중국 대표님은 중국에서의 일정을 위해 돌아가셔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제가 그 대표님을 다시 인천공항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저와 뒷좌석에 앉은 대표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어로 대화한 내용이지만 제가 한국말로 말해볼게요. 김 대리님, 2박 3일간 고생 정말 많았어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먼 길 와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례인 거 알지만 뭐 하나 말해줘도 될까요? 아, 그럼요. 얼마든지요. 저는 중요한 일정 전에는 웬만하면 불행한 기운이 있는 곳은 가지 않는답니다. 아, 네. 아무래도 좋은 기운 받아야 하니까 그렇겠죠?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가고 나면 어디라도 좋으니까 교회든 절이든 좋은 기운 많은 곳에 들렸다 들어가세요. 저는 왜 이런 말까지 하나 싶던 찰나에 그분께서 딱 이러십니다. 吊是鬼不体. 목매단 귀신이 당신을 따라다녀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줌마가 미친 줄 알았습니다.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게다가 흉가라든지 폐가 체험 같은 건 따위엔 전혀 관심도 없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무슨 반응을 해야 할지 잘 몰라 보이자 자기가 실례한 것 같다며 저한테 사과를 했고, 조만간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저는 짐을 내려드리고 배웅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래도 좀 긴장이 풀렸는지 화장실이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찰나 저는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유를 알 것만 같았습니다. 중국에서 손님이 오시기 얼마 전 직원들과 저는 사무실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다가 멀리 사는 여직원 한 분을 집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탈이 난 건지 배가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돌아오는 길거리엔 아무것도 없고 건물들도 다 불이 꺼져 있어서 화장실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길바닥에 쌀 수도 없잖아요. 그러던 찰나에 제 눈에 장례식장 간판이 보였습니다. 간판도 불이 들어와 있고
건물 내부에도 불이 들어와 있더군요. 저는 외부 주차장에 잠깐 차를 대놓고 슬쩍 화장실로 들어가 급한 일을 해결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장례식장에 잠깐 들렸거니와 목매당 귀신이 나에게 붙어온다고?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좀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장례식장엔 분명 그 상당한 사람 이름 적혀 있잖아요. 그 상중인 걸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조문객도 하나 없이 복도가 엄청 한산했거든요. 그 사람 아마 자살한 건가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장례식장에 그렇게 조문객이 하나도 없을 리가 있을까요? 근데 그 중국 대표님은 어찌 알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후 사람 많은 번화가에서 한참을 걷다가 전 사무실로 돌아왔고 다행히 제겐 그 어떤 무서운 일도 추가로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절대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아주 소름돋는 경험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제보 사연은 아니고요. 코비의 TV 제가 직접 듣고 온 이야기예요. 요즘 부동산 일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정말 집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그런데 간혹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저 때문에 사람 죽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져서 종종 눈치도 보여요. 그리고 이게 직업병인지 누가 죽었다더라, 귀신이 나온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좀 누가 죽었다니까 안타깝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막 흥미진진해져 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할 때만 눈이 희번뜩해진다고, 야, 코비 눈 초롱초롱한 거 봐라?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100% 모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일반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보통 사람이 죽었던 혹은 귀신이 나온다는 집은 이런 특징이 있다더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그 전에 오늘 들었던 몇 가지 집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 부동산 하는 친구가 전에 방을 구해줬던 세입자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답니다. 그 연락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사람이 지내는 방에서 계속해서 귀신을 목격한다는 연락이었어요. 밤에 자려고 침대에 눕기만 하면 매일 밤 방에 정체불명의 여자가 들어와서 스스로 공중에 목을 매달고 흔들흔들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게 어쩌다 한번 환영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적으로 보인다고 했대요. 그리고 그 세입자 본인 피셜이긴 하나 실제로 집에서 막 썩은 내가 날 때도 있었대요. 그래서 한동안 그 집을 비워두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지금은 대구로 피신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야, 너 부동산 오래 했으면 뭐 그 건물 혹시 사람 죽은 적 없었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도 이 부동산 업력이 짧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에는 사람 죽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왜 그런 귀신이 나오는지 또 누가 죽었는지 그걸 집주인에게 물어보기도 참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세입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사람 죽는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방에 사람이 죽을 때 집주인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부산 연산동에
사람 죽고 나서 귀신이 나온다는 그 방은 실제로 집주인이 굿까지 한 적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어떤 집주인은 방에 소금을 잔뜩 뿌려놓고 한 1년 정도 세입자를 받지 않았던 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는 최악의 케이스는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한 건물에서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까놓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또 사람이 죽었다고 그 집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별일 있겠나 싶어서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세입자를 그 방에 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인 같은 건 저도 못 들었는데 그 두 번째 들어온 사람도 그 방에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더 대박인 것은 그 두 번째 세입자, 바로 다음에 들어온 세입자 있죠. 그 사람도 죽었대요. 그렇게 연속적으로 세 사람이 그 방에서 죽어나간 건데요. 한 방에서 그렇게 되자 이 집주인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 건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가라고 중도 퇴실을 시켰대요. 그리고 그 건물 자체에 사람을 비우고 더 이상 세입자를 받지 않았던 적도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사람이 죽었거나 혹은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 방들은 주로 어떤 방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한 건물 내에 각 호실별 등기상 소유주가 한 사람인데 같은 층수나 비슷한 층수에 향방이 같은 방향, 그리고 구조도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특정 호실만 한 월세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저렴하다면 누군가 죽었거나 아니면 뭐 귀신이 나온다 이런 소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수습이 아주 조용히 이루어졌다면 모르겠으나 주변에서도 알고 부동산에서도 뭐 소문이 나고 이러면 조금 저렴하게라도 방을 빼야 건물주도 수입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내놓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전혀 안 쓰고 저렴하면 장땡이라면서 그냥 개샹 마이웨이로 들어가서 사시는 아저씨들도 계신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저보증금에 원룸에서 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답니다. 좀 여유 있는 투룸이나 쓰리룸의 전세보증금 그리고 월세를 감당할 정도의 사람들이면 솔직히 크게 뭐 자기 밥벌이나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라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 그런 사건 사고의 경우는 대부분 소액보증금의 저가 원룸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죽은 방을 꺼림칙해 하는 중개인은 그 방 중개할 때 본인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손님에게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하면서 본인은 그 방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사람 죽었다니까 찜찜하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일반화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경우도 있었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정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공포 유튜버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생기면 그 부동산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 배달을 해주거든요. 다음번에도 좀 흥미롭고 무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